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오늘 인간 진화의 심리학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 또 의식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펜스키 이 저자는 인간은 기계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기계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위한 강력한 노력,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 기계가 총 7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4가지 기능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4가지 기능이 기억나시나요? 4가지 기능, 지적 기능, 뭐 이성적인 어떤 사고 이런 거죠. 생각하는 그 생각 관련된 거를 다 관여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감정,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본능.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 각각의 네 부분은 특정 센터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애니어그램 공부한 분들은 감잡을 수 있겠죠. 지적 센터, 지적 기능, 지적 마음이라고 불리는 것은 뭘까요? 사고 중심인 머리형. 예. 그리고 감정 기능, 감정 마음이라고 감정 센터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은 가슴형. 예. 감정 중심. 그 다음에 운동과 본능을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본능 중심. 그러면 장형, 장센터.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각각은 특정 센터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리고 그 에너지는 그 센터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 마음, 지적 어떤 지성 또는 지적인 뇌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개념입니다. 자, 센터라고 그냥 통칭을 할게요. 이 지적 마음이든 뭐 지적 지성이든 뇌든 그 센터, 이 센터들의 구조라든가 역량, 강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은 에센스인 정수에 속하는 거예요. 앞서서 정수와 인격 말씀드렸죠? 정수, 에센스는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 쉽게 이야기하면 타고난 기질이나 재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격은 태어난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 그래서 이 센터 자체에 대한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은 정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내가 이 어떤 지적 감정, 운동, 본능 중에 특정 어떤 센터가 더 강하고 또 특정 센터가 좀 더 약하고 그 센터를 중심으로 나의 어떤 강점, 단점 이런 것들이 내 어떤 기질과 재능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센터들의 구조가 만약에 제가 지적 기능, 이 센터가 특정 역량이 더 강화가 돼서 내가 태어났다면 저는 그 돈을 버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지적인 영역 안에서 선택하기 쉬운 거예요. 그걸 잘하고 좋아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또 다른 말로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운동 기능이나 뭐 본능 기능 이런 센터들이 더 구조적으로 발달해서 내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타고난 거죠.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나 재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수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센터를 이제 각각을 채우는 내용물
그리고 이 센터가 이제 어떤 획득한 어떤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인격에 속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정수는 내가 갖고 태어난 것, 그 다음에 갖고 태어난 이후에 획득한 그 모든 것들은 인격, 이렇게 구분 지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진화한다고 했잖아요. 예, 성숙이라고도 표현을 해볼게요. 진화, 성숙. 자, 성숙의 어떤 개념이나 조건인데요. 성숙을 위해서는 그러면 정수가 있고 인격이 있는데 뭐 인격을 무시해도 되느냐? 정수를 위주로만 성장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정수와 인격 동시에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성숙을 위해서는 인격이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격은 제자리 지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수가 있고 인격이 있으면 인격이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채워지는데 이 인격 자체가 이 주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부차적인 거죠. 그리고 이 정수에 연결되어 있는 종속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알게 되면 내 자리가 여기 부차적인 자리로 이제 간다는 걸 아니까 내가 주인처럼 하기 위해서는 이 진실을 대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수와 인격의 위치가 자꾸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불균형 상태가 되면서 이제 조화롭지 않은 상태가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self-knowledge, 자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이 연구가 심리학의 두 번째 정의였잖아요. 첫 번째 정의 기억나세요? 진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우리 진화에 대한 원칙,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심리학의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 정의는 자기 공부에 대한 연구, 이것이 두 번째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지식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지식,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명언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시대의 그 신전 앞에 쓰여 있는 돌에 새겨진 문구예요. 이 신전은 그리스에서 신전은 정말 그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청하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신전 앞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를 한번 되새기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를 다시 되돌아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이 말을 이제 함으로써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이제 됐는데요. 실제는 그 신전 앞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이 자기 지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뜻은 고전 심리학 이 학파들에서는 이 넘버원 원칙이에요. 이 가장 심리학의 이게 핵심인 거죠. 너 자신을 아는 것. 근데 이것이 많이 왜곡된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어떤 인간을 관찰의 대상으로 보고 과학적인 연구, 과학적인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동기를 밝히고 그런 그 어떤 원리를 밝히고 구조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있는 반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공부로서의 심리학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신을 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를 안다, 자신을 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특징, 욕망, 취향, 능력, 의도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혹시 자신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자, 이 진화 심리학의 인간 진화의 심리학의 저자인 우스펜스키는 말합니다. 자신을 안다라는 뜻은 우리 자신을 하나의 기계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이 자신을 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신을 하나의 기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계로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부 수단은 바로 자기 관찰이 되는 거예요. 자기 관찰을 잘 하고 있다라면 나에게 나의 성장과 나의 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유익한 것, 그렇지 않은 것은 해로운 것을 구분하게 돼요.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자신을 잘 알고 내가 기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기계로서 나는 기계인데 이 기계가 어떤 식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은 이제 나에게 유익한 것을 많이 가져다 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인 삶으로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 이 유익하고 해로운 것도 구분 못할 뿐만 아니라 인격이 더 발전하면서 오히려 해로운 것조차도 나에게 이득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내가 기계로서 인간이 하나의 기계라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계적인 삶이란 어떤 삶이냐? 자, 해로운 특징들은 모두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이 네 가지 위험한 특징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일상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는지를 자기 관찰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얼마나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네 가지 그 위험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은 우리가 그냥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심리학적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자, 누구도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아는 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지혜롭다라고 소문난 사람, 또 똑똑하다라고 소문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 이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모른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보다 한 수 아래라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왜냐? 소크라테스 본인 자신은 최소한 난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알죠? 모르시나요? 네.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거나 알 수 있다는 듯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자,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척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것들. 알 수 없는 것들조차도 내가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다는 듯 말하는 것까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거짓말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 관점, 거짓말을 왜 했어? 그런 거짓말을 왜 해? 이렇게 속이는 그 관점이 아니라 자기 공부와 자기 개발 관점에서 이 거짓말을 바라봐야 돼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다는 듯 말하는 것. 앞서서 의식의 네 가지 상태 말했죠. 수면, 깨어있는 의식, 자의식, 객관적 의식. 사실 자의식 개념과 객관적 의식 개념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리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위험한 특징 거짓말.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상상이에요. 사실 이게 참 저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상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기 관찰의 가장
주요한 장애물이 바로 이 상상이에요. 상상하기 때문에 관찰을 못하는 겁니다. 상상을 절대 통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 이 상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에서 내가 그 환경을 딱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기억과 그리고 내 이 생각이 작동이 되면서 이제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시간에 누가 늦어요. 그러면 그냥 그 늦은 그 상황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죠. 바로 상상에 들어가는. 이것은 자기 관찰을 잘 못하게 만드는 주요 장애물인데, 왜냐하면 이 상상을 이제 자꾸 상상하다 보면 이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또 믿고 싶은 걸 상상하게 되고, 다시 그 상상한 걸 믿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어려워지죠. 자,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상상, 자, 세 번째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기연민, 화, 의심, 두려움, 성가심, 권태, 불신, 질투 등등 뭔가 언어를 바탕으로 한 폭력과 관련된 개념들, 또한 우울과 관련된 개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건데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세 번째 위험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면 굉장히 너 솔직한가 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저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감정 표현은 정직함과는 무관하며 이 부정적 감정 표현은 자, 첫째, 내면적인 자신의 허약을 드러내는 신호다. 그리고 두 번째, 불평을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력의 신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특징으로서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상상, 세 번째, 부정적 감정 표현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자, 이제는 이 말하는 행위, 이 말 자체는 해롭지는 않는데 자신이 말이 많다는 사실을 모를 때 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요, 전화로도 한참 하고는 만나서 또 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으면 자기 자신하고도 막 말을 해요. 이 말하는 행위 자체가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네 번째 위험한 특징입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거짓말, 상상, 부정적 감정 표현, 불필요한 말들,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면 우리가 이 기계성을 얼마나 잘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의식의 네 가지 상태, 수면 상태, 깨어있는 의식, 자의식, 객관적 의식 네 가지 얘기했는데요. 사실 수면 상태나 깨어있는 의식 상태가 거의 같다고 했어요. 우리 보통 사람은. 왜냐하면 깨어있긴 하지만 진정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자기 생각 없이 정말 수면의 연장선상에서의 깨어있는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그 수면 상태의 특징 중에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깨어있지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동일시예요. 동일시. 우리가 하는 말, 나의 어떤 느낌, 내가 믿는 것, 또는 내가 믿지 않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또 바라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잡아 끄는 것, 그리고 내가 멀리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시에 해당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그 기계적인 삶의 네 가지 특징인 거짓말, 상상, 부정적 감정 표현, 말이 많은 것, 이것 모두도 동일시의 결과인 거예요. 동일시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말한 것과 내가 동일시하고 내 느낌과 동일시하고 내가 믿는 것과 동일시하니까 그 대상과 내가 이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동일시 상태에서는 기계적 반응을 통제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반응을 내가 변화를 주고 싶어도 동일시한 상태에서는 그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고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고려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상이 늘 걱정과 의심과 의문으로 가득한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의심하지는 않는지 어쩐 건지 내가 난 성공한 사람으로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잘 바라보고 있는지 계속 걱정하고 의심하고 의문으로 가득한 일상. 이런 상태에서는 깨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수면 상태와 같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기적인 삶으로부터 내가 나를 통제할 통제력이 떨어진다. 자, 콤플렉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콤플렉스다. 이 콤플렉스는 동일시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고려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 콤플렉스가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는 잘 못 봐요. 그런데 타인의 콤플렉스는 그렇게 잘 봐요. 그래서 우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인간 진화의 심리학 우스펜스키가 지은 책인데요.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애니어그램의 거의 이 만들고 개발한 이런 분들의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고 그리고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